네, 새누리당 정진석, 더민주 우상호 두 원내대표가 취임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리더십 면에서 평가가 서로 엇갈리는데요. 장성호 건국대 교수, 유용하 정치평론가 두 분 모시고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정진석 대표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제 취임 한 달을 맞이했는데요. 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주요 발언 내용 저희가 그래픽으로 먼저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내년 대선 국면으로 가면 친박 비박 구도가 소멸할 것이다. 또 낀박의 세가 확장하고 있다. 청와대 오더에 따른 당 운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친박계 비박계에 낀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당사자는 또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스스로 중도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정진석 원내대표의 특기는 이 조정하고 협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정무수석으로 가서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박근혜 의원을 면담을 시키면서 한나라당을 좀 상당히 좀 대립과 갈등이 있던 부분들을 균형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런 역할을 이번에 해보겠다 했는데 실제로 친박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서 자신의 특기도 살리지 못하고 또 원내대표로서의 정치적 위상도 많이 실추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당내에서는 아무래도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제 친박계에 너무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 현 대통령 권력에 추종당하는 또 원내대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특히 어제는 이 남경필 경기지사랑 원희룡 지사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하고 이제 저녁 식사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글쎄 지금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당하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원주의 시대에서 정당에서 갈등이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양한 이익 계층을 위해서 당내에서도 서로 치열한 토론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제 원희룡 대표라든가 차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난 것은 차차기 대선 주자로서 이번에 대선 경선에 들어와서 하면서 차차기를 우리 집권당으로 이렇게 만들자 하는 그런 정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새누리당이 대선 주자가 없다는 것이 앞으로 상당히 큰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어제 말한 그 정진석 원내대표 얘기는 결국은 반기문 총장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고 반기문 총장이 상수라고 하면 변수로서 원희룡이라든가 남경필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시너지 효과를 내주고 그리고 이번에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 그 다음에 이번에 떨어진 사람은 다음 대선 주자로서 당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언론에 노출시킨 것 같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어려움은 이 당내 친박과 비박의 낀박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청와대와 의회와 안에 껴있는 원내대표가 될 확률이 크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통령 중심적이기 때문에 대통령 행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려고 하려는데 의회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회 권력이 야당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진석 대표가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는 문제. 그걸 상당히 고도의 정치력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풀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낀박이 아니라 끼어있는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청와대 오더에 따른 운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다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발언의 의미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정청 간에 변화가 있을까요? 선언적 의미라고 봅니다. 물론 역사의 순리죠. 지는 해와 떠오르는 해, 권력은 항상 떠오르는 해를 향하게 돼 있는데 그러나 지금 청와대와 별개로 간다는 것은 저는 지금 상당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정진석 원내대표로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당의 현실이 지금 친박이 60% 70% 이상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대국민적인 선언적인 의미로 하는 것이지 집권을 하려면 당정청이 일체화돼서 국정이 안정화된 상황에서 가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고 물론 대선 국면에 갔을 때는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일사천리로 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때 당시에 청와대의 입김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대통령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섣불리 얘기해서 하는 것은 지난번에 또 원내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청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청 관계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청와대는 이제 대통령 행정부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진행되려면 국회와의 적극적 협력,
끌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집권 후반기고 또 의회 권력이 야권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진석 원내대표의 당내 기반은 사실상 지금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충청권이라는 어떤 지역적 기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상당히 고단위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해결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협력적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는 것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력적 관계를 끌어내야 됩니다. 끌어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님을 위한 행진곡 문제라든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감정적으로 상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회의장과 상임위 협상 이 부분이 정진석 원내대표의 첫 번째 저는 원내대표로서의 검증 무대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제 취임 한 달째인데 이 운동권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좀 강한 리더십을 보일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의외로 또 유연한 리더십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 좀 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우상호 원내대표는 과거 야당의 원내대표가 아닙니다. 지금 국회에서의 제1당의 원내대표거든요. 제1당의 원내대표라는 것은 국회를 끌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반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국회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청와대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 또 청와대의 의중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어떻게 국회를 끌고 나갈 것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제 생각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강하게 추진하고 의지가 담겨 있는 부분들은 저는 과감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과도한 권력, 대통령 권력에서 과도한 권력이란 남용되는 권력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그리고 그 부분 견제를 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대라든가 어떤 내년 대선만을 생각하기 위한 어떤 정권적인 어떤 그 입지 확보보다도 이 박근혜 정부를 견인해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는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레임덕으로 빠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의회에서 레임덕으로 빠지게 하지 않을 건가 이런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박 정부가 제대로 국민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견인하는 제1당의 대표가 된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성공적인 대표가 될 수 있고 내년 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희망이 보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상호 원내대표 과거의 운동권 소위 말해서 네. 운동권 세력의 핵심 역할을 한 분인데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원내 협상 중이고 아직 개원하고 뭐 며칠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의 민주화 투사의 어떤 근성은 살아가 있다고 보고 본격적으로 원내외 어떤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당과의 어떤 이 강경 대치가 지속될 경우에 그 근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지금은 원내 제1당과 야당이 167석이라는 거대 야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을 의식해서 아주 점잖은 모습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만 이것이 여당과의 지금 개원 협상이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럴 경우에는 숨겨진 호랑이의 발톱을 드러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네,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했지만 이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 구성 이후에 간담회를 하겠다 이렇게 미룬 상황인데 당장 현충일이 지나고 7일이 이제 국회 개원일인데 이 의지를 지키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뭐 특별히 100일이라고 해서 원내대표가 아직은 성과가 없기 때문에 아직 뭐 할 말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역대 13대 이후 19대까지 평균 51.21 아닙니까? 개원 협상 결과 개원이 정식으로 된 것이 지금 새누리당의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봅니다. 야당이 제1당과 원내 다수당을 차지하고 새누리당이 소수당하고 전략한 이 시점에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이 얻을 건 다 얻겠다는 그럼 이 책임이 과연 누구한테 갈 것인가 야당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다수당한테 책임을 질 그 여론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쉽게 합의해 줄 것 같지가 않고 더민주나 국민의당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임위라든가 국회의장 관련해서 이대로 간다면 절대 새누리당이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9대처럼 저는 새누리당이 국회의장과 하고 야당이 법사위원장 맡고 19대 국회의원과 비슷하게 가지 않으면 새누리당이 협조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 기간 전대가 8월 달에 예상이 되는데 7월 중순까지도 이 협상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야당은 여기에서 선택을 잘 해야 될 겁니다. 저는 국회 개원 네. 협상에서 두 가지 변수를 3당 원내대표가 잘 효과적으로 그리고 균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변수는 뭐냐면 의회 권력이 이제 야당에게 넘어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전부 합치면 167석이에요. 그리고 네. 122석입니다. 여당은. 그러면 의회가 국회가 효율적으로 균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수결이거든요. 결국은. 그럼 다수에 있는 정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것이 국회를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새누리당도 국회의장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었거든요. 나중에 협상이 진전되니까 지금 이제 국회의장을 내놔라 이러는 것인데, 그리고 이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뭐냐 하면은 이것이 뭐 내각 책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 대통령의 권력도 야당에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사위라든가 아니면 이 행정부를 운영하는 데 가장 필요한 뭐 예결이라든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경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으니까 정무위라든가 기재위 이런 중요한 부분들까지도 고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국회는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회가 원만하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다수결이거든요. 그러지만 국회가 돌아가는 것이 예를 들면 소수당이 국회의장을 가져와요.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네. 안 돌아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당이 원래대로 국회의장은 야당에게 넘겨주고 네. 그 반면에 행정부가 제대로 국회의회에서 뭐 남용된 권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부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중요한 상임위들은 또 야당이 여당에게 넘겨주는, 이래야만 지금 현재 대통령 중심제하고 의회 권력이 원만하게 두 수레바퀴로 가면서 국민에게 이익을 갖다 주는 것이지, 이 부분을 3당 원내대표가 협상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전국은 또 치열한 아주 대립과 갈등의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미 대립과 갈등 구도로 이미 들어갔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그 국회 선진화 개정안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서 대치 국면으로 간 그 연장선에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결국은 야당이 훨씬 더 지금 수세적 국면으로 빠져 있다. 야당이 너무 일당과 다수당이라는 그런 것에 빠져서 고압적으로 나왔고, 새누리당이 무조건 양보하라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그러면 갈 테면 가봐라. 그러면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야당이 결국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협치가 대상이 여당이 협치의 대상이 아니고 야당이 오히려 지금 국회에서는 협치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요구하는 협치는 과거에는 양보였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새누리당이 야당한테 다수당한테 지금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 야당이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책임은 청와대라든가 새누리당이 국정을 이끌었을 때 잘못하면 그 책임은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지듯이 네. 의회에서 삐걱거리고 진도를 못 나가면 이것은 결국은 야당한테 심판이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 주말까지 해서 너무나 화려한 진짜 방안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정치권 대선 후보들에게도 영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의 행보가 굉장히 빨라졌는데 이 대선 행보에 나선 것으로 봐야 될까요? 뭐 문재인 대표야 뭐 잠재적인 대권 후보로서 지칭되고 있는데요. 전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반기문 총장이 국내에 와서 뿌린 효과는 저는 한 3가지 효과라고 봐요. 현재는 첫 번째로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현직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지도자라는 문제. 그리고 기대 효과가 있어요. 뭐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렇게 세계적인 지도자 반열에 오르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라면 더 잘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효과는 뭐냐면 안티팔로틱스죠. 그러니까 반정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아직 정당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3가지 효과는 국민이 미래를 바라보는 기대 효과이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내년에 국내 정치에 실질적으로 움담게 되면은 그것이 현실인 것인지 실현될 것인지 아니면 무망한 기대였는지 판명이 되거든요. 국내 정치 현실에서 나타난 효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뭐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대표나 문재인 전 대표나 너무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자기 자신들이 국내 정치 현실에서 어떠한 효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서 대권 행보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꽤 신경이 쓰이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한과 관련해서 발언이 있어요. 저희가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사회에는 이 존경받는 지도자가 사회 지도자가 없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어요. 결국은 이 사회 지도자,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좀 남아달라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안철수 대표께서도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치가 내가 하면 뭐 하고 상대방이 하면 뭐라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정말 자기가 책임지고
집권 동안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있으면 되는 건데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는 정치인으로서 옳은 자세는 아니라고 보고 문재인 대표, 안철수 대표 마찬가지로 이번에 반기문 총장이 방한한 효과에 대한 유탄을 맞고 있다고 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방한했을 때 세 가지 효과, 우리 방금 네. 말씀하셨지만 새누리당의 내용을 수습할 수 있고 국면 전환 가능성을 해줬고 그리고 새누리당의 차기 잠룡들을 키울 수 있는 스페이스를 상당히 넓혀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누리당 후보로서 급부상하면서 상상을 일반 국민이 함으로써 야권 통합을 재촉하는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지금 상당히 조급합니다. 곧바로 합당이라든가 야권에서 단일 후보를 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두 분 다 차기 경선이라든가 합당을 대비한 지금 보폭을 상당히 넓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서로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내상을 입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고 역설적으로 반기문 효과가 결국은 야당을 지향해서 야당의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주시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도 이 대권 주자 행보 본격화하는 것 같은데요. 강연 정치하고 또 민생 현장을 매주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지율에서도 좀 떨어졌죠. 반기문 총장을 같이 대입해 보면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이런 나타나는데 저는 안철수 대표가 대권에 생각이 있다 그러면 제 생각엔 단적으로 저는 38석의 정당으로 대권을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적 폭을 넓혀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모든 대권 주자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호남의 절대적 지지를 이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 안철수라는 사람이. 이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 YS는 대권을 잡기 위해서 보수 진영으로 뛰어들었고 DJ는 대권을 잡기 위해서 DJP라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대권을 잡았거든요.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인 것이 38석의 국민의당으로서는 대권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정치적 외연을 어떻게 넓혀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자기 자신이 또 양보도 하고 문도 열고 과감한 조정을 통해서 하나의 정치색으로 만드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제가 보기엔 중요하다. 과거와 같은 어떤 파퓰리즘적인 그런 안철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지금으로 와서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시죠. 이걸 보면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제3당의 역할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대선 국면에 가면 양강구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호남 패권이라는 그런 구도 속에 안철수 의원이 얹혀있기 때문에 38석이라는 것을 얻었지만 대선 국면으로 가다 보면 이것이 양강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 우리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이 상당히 이제 조급하고 특히 더 조급한 것은 저는 안철수 대표라고 봅니다.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고 네. 호남에서조차도 더민주한테 지지율이 역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더민주나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있는 계층들은 반기문 효과에 대해서 야권 단일화를 해라 이런 명령이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빨리 올려야 된다는 그 조급성이 지금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있고 강연 정치라든가 이런 정치적 행보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굉장히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그리고 유용하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